격 떨어지니 당장 돌아가세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들이 사장이 되는 날이었죠. 호텔 입구에 섰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상자를 꼭 안고 있었어요. 직접 고른 딸기 케이크였죠. 도윤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로비는 눈이 부셨어요.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 정장 입은 사람들, 카메라 플래시. 저만 혼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낡은 가방, 구겨진 셔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니까요. 입구 쪽에서 며느리 세린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경호원들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손을 들어 인사하려 했어요. 그런데 세린이 제 쪽을 보더니 경호원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경호원이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죠. 어르신, 죄송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분은 행사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저는 멍하니 경호원을 바라봤습니다. 나, 도윤이 아버지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경호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어르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언론도 오고 고위 인사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세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장 취임식인데 격이 안 맞잖아요. 격.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격이 안 맞는다고요? 40년을 택시 핸들 잡고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손님 욕먹으면서 비 맞으면서 새벽까지 일했어요. 전부 도윤이 때문이었죠. 제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가 저더러 격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넘어선 뭔가였어요. 도윤이는 어디 있니?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세리는 손목 시계를 보더니 말했죠. 안에 있어요.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유명 인사를 찍고 있었죠. 저는 그 빛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무거웠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로비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쪽으로요.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쓰레기통 위에 조심스럽게 딸기가 예뻤는데 도윤이가 좋아하던 맛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 축하해주러 온 게 잘못인가요? 40년을 바친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요? 뒤를 돌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걸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알았어요.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도윤이에게 저는 그냥 격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택시기사 아버지, 부끄러운 아버지, 지워야 할 과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거리,
건물들,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니, 제가 낯설었죠.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에서 저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들을 위해 살아온 삶이 무너졌는데 저는 뭘 위해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누워 있는데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도윤이가 갓 돌이 지났을 때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택시 아니었어요. 손님을 태우고 있었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영안실에서 아내를 봤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았죠. 옆에서 도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를 찾으며.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갓난아기와 단둘이. 친척들은 도윤이를 시설에 보내라고 했어요. 택시기사 혼자 애 키우기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키웁니다.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그리고 택시에 올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은 가차 없었죠. 늦으면 욕하고 길 잘못 들면 화내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손님을 태웠는데 정장 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더니 전화를 받았죠. 저는 조심히 운전했어요. 비에 미끄러울까봐. 하지만 손님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저씨,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약속 시간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요. 저는 조금 속도를 높였어요. 그런데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했죠.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운전 제대로 못하면 택시 왜 해요? 진짜. 문을 쾅 닫고 내렸어요. 요금도 안 냈죠.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어요. 집에 가면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얼굴만 보면 웃는 아이. 도윤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매달 학원비 고지서가 왔어요. 영어, 수학, 과학. 다른 애들이 다니는 곳은 전부 보냈죠.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었어요. 도윤이만큼은 남들만큼 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은 휴게소 컵라면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로 하루를 버텼죠. 배가 고파도 참았어요. 도윤이 급식비, 학원비, 교재비. 제 한 끼쯤이야. 어느 날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라면만 먹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도윤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순진한 눈으로 저를 봤죠. 그 눈빛이 너무 예뻐서 울컥했어요. 밤마다 도윤이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작은 손, 고른 숨소리. 나는 못 배웠어도 너만큼은 남부럽게 살아야 한다. 그게 제 다짐이었어요. 유일한 꿈이었죠. 도윤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요? 학원 선생님이 가능성 있다고 했대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래, 가자. 아빠가 뒷바라지 할게.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목도 뻐근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윤이가 꿈을 이루면 되니까요. 고등학교 3년은 전쟁이었어요. 도윤이는 공부했고 저는 일했죠. 밤늦게 들어오면
도윤이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채로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어요. 머리를 쓰다듬었죠. 고생하는구나. 수능날 아침 도윤이를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최고야. 도윤이가 웃었어요. 환하게.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 도윤이가 의대에 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어요. 혼자서 작은 식당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해냈구나. 우리 도윤이가 평생 소원이 이뤄진 순간이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적금을 깨고 밤낮으로 일했죠. 도윤이는 훌륭하게 자라줬습니다. 의사가 됐고 병원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했죠. 세린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불안했어요.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도윤이가 좋아했으니까요. 저는 찬성했습니다. 도윤아, 행복해라. 그게 제 바람이었어요. 전부였죠. 결혼식 날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 친정 쪽 하객들이 많았어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초라했습니다. 빌린 양복, 낡은 구두. 하지만 도윤이가 행복해 보여서 괜찮았어요. 신혼집도 마련해줬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서요. 저는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인생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도윤이는 점점 바빠졌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했죠. 찾아가면 며느리 세린이 귀찮아했습니다. 조금씩 느꼈어요.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이가 잘 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인생은 뒷전이었죠. 도윤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텔 앞에서 쫓겨났어요. 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평생을 바친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뭐였나?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 끝나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라는 걸. 호텔 사건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윤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오세요. 승진 축하 자리 할 거거든요. 반가웠습니다. 정말로요. 아들이 먼저 연락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갈게. 주말까지 마음이 들떴어요. 도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갔죠. 조기구이, 잡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나왔죠. 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택시 냄새 안 나게 하고 오셨어요?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아니었죠. 저는 멈칫했어요. 응, 샤워하고 왔어. 세리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정말로요. 애한테 뵈면 안 돼서요. 민준이가 예민해서. 민준이는 손주였어요. 2살 배기. 저는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이 빨래한 셔츠였는데 택시 냄새요? 평생 일한 제 냄새가 그렇게 더러운 건가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사 동료들이었죠.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저만 혼자 평상복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셨네. 여기 앉으세요. 소파 구석이었습니다. 딱딱한 의자였죠. 다들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저만 따로였어요. 세린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고급 요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세린이 왔어요. 작은 쟁반을 들고 아버님은 여기서 드세요. 주방 쪽 식탁이에요. 주방 식탁이요? 저기 정장 손님들 의자랑 같이 쓰면 불편하시잖아요. 세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더라고요.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해하세요. 와이프가 깔끔 떠는 성격이라. 깔끔. 저는 더러운 건가요? 주방 구석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쟁반 위에 밥이 있었어요. 김치, 된장국. 거실에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웃음소리도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쌀 한 톨이 목에 걸린 것처럼 삼키기 힘들었죠. 이게 뭔가 싶었어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한 제가 지금 식모 취급받고 있는 건가요? 그때 민준이가 제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제 무릎에 앉았죠.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이 아이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뭐 먹어요? 응, 맛있는 거. 민준이가 제 밥을 손가락으로 찍었어요. 귀여웠죠. 그런데 세린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아이를 확 낚아챘어요. 할아버지한테 가면 안 된다고 했지? 옷에 냄새 배.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냄새. 또 냄새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저분한가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세린이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접시 좀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거 수입산이거든요.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험한 손이었어요. 택시 핸들 잡느라 굳은 살 박힌 손. 조심히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접시 하나가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안 깨졌죠. 하지만 세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버님한테는 부탁 못하겠네요. 접시를 제 손에서 빼앗았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거실에서 도윤이 동료가 말했어요. 도윤 씨, 장인어른은 안 오셨어요? 네, 바빠서요. 회사 일이. 아, 대기업 임원이시죠? 부럽네요. 다들 감탄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가려고 현관에 섰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또 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요.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만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 머리를 쓰다듬으려는데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를 떼어냈어요. 민준이가 울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느껴졌죠.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 이게 저였어요. 평생을 일한 흔적들이었죠. 부끄러운 건가요? 지워야 할 과거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아들을 위해 산 삶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아들만 잘 되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선 뭔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걸 느끼면서도 외면했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어요.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했죠. 웃어야 할 때와 입 다물어야 할 때를 배웠습니다. 제 자리는 점점 좁아졌어요. 가족에서 손님이 됐고 손님에서 짐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지워져 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굴욕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한 달 후였습니다. 세린 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전화했죠.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사돈댁 가족 모임 있어요. 오셔야죠.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초대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갈게. 양복을 새로 샀습니다. 중고로요. 그래도 깨끗했어요. 토요일 오후 세린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쪽 고급 주택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주차장도 넓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세린 오빠 최강석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 사돈 어르신. 오셨네요. 인사도 차갑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모두 잘 차려입었더라고요. 정장, 드레스. 저만 어색한 중고 양복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보였어요. 구석에서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만 까딱했어요. 그리고 다시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서 있었어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랐죠. 세린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말투가 건성이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인삼 세트였죠. 제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이었습니다. 세린 어머니가 봤더니 옆 테이블에 툭 놓았어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긴 식탁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죠. 랍스터, 스테이크, 와인. 제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표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것은 다 있는데 제 것만 없었죠. 한참 서성이는데 세린이 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구석 자리였어요. 식탁 끝 모서리. 의자도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보다 작고 낡았죠. 앉았어요. 옆 사람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제 앞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어요. 다들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빈 접시 앞에 앉아 있었죠. 최강석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택시 아직도 하시죠? 목소리가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요즘 택시비 얼마예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피식 웃었죠. 기본 요금이 4,800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택시 잘 안 타서 다 기사 딸린 차로 다니거든요. 자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세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고급 음식은 입맛에 안 맞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옆방에 백반 시켜드릴게요. 그게 나으실 거예요. 백반이요? 다른 사람들은 랍스터를 먹는데
저만 백반을 먹으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서 세린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연세에 이런 음식은 부담되시잖아요.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 어르신 옆방에 백반 차려드려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옆방으로 이동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죠. 식탁이 하나 있었어요. 플라스틱 테이블이었습니다. 백반이 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방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도요. 저는 혼자였어요. 어두운 방에서 플라스틱 테이블 앞에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느껴지지 않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꾹. 옆방에서 최강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참 효자지. 저런 아버지 모시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게요. 택시기사 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진짜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런 아버지요. 저라면 못했을 거라고요. 도윤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반박했을까요? 아버지를 감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만 들렸어요. 도윤이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목이 메었어요. 밥알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내가 식구 맞나? 정말로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뭔가요?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지워야 할 과거인가요? 평생 도윤이를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손님 욕먹으면서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 전부 도윤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옆방에서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데 막지도 않아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문이 열렸어요. 세린이었습니다. 어르신, 식사 다 하셨어요? 나가실 거면 뒷문으로 나가세요. 뒷문이요? 손님들 계시니까 불편하시잖아요. 손님들이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거였어요. 창피한 존재니까.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어요. 주차장 쪽이었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걸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았죠.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도윤아, 너에게 나는 뭐니?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했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죠. 사돈댁 식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었죠. 아버지, 잠깐 올 수 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 갈게.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죠. 도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꼈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세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저희 집안 모임에서 분위기 많이 이상하셨죠? 아니,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르신이 자꾸 오시면 도윤이한테 안 좋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사장 됩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기뻤어요. 정말로. 하지만 도윤이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응, 그렇겠구나. 도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가 제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는다고요? 무슨 소리야?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도윤이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거.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창피하다고요. 나는 평생 택시 몰면서 도윤이 키웠어. 부끄러운 일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소리쳤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림 받았는지. 놀림이요? 도윤아, 그게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애들이 비웃었어요. 내 아빠 택시기사래? 가난하겠다. 그런 말 들으면서 자랐어요. 도윤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학 가서도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알면 다르게 보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도윤이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게 저한텐 짐이었어요. 평생 떨쳐낼 수 없는 꼬리표였다고요. 말이 안 나왔어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뭐, 연락도 하지 말라고? 네. 도윤이 인생 생각하시면 그래 주셔야죠. 제가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해봐. 목소리가 컸어요. 도윤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위해 평생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도윤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의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셨잖아요. 그게 아버지 꿈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아버지 꿈을 이뤄주는 도구였어요. 도구요?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너를. 그만하세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나가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곤란해요. 나가라고? 이게 내 아들 집인데? 아니에요. 도윤이 집이에요. 어르신 집 아니거든요.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찰싹. 세린이 제 뺨을 때렸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어요. 피 맛이 났죠. 도윤아.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는데도요. 세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혼자서 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닦았어요. 손에 피가 묻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고 초라한 얼굴, 붉게 부은 뺨,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이요? 그 좁은 원룸으로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무작정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지하철역도 지나쳤어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죠.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웠습니다. 11월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가족들, 연인들. 다들 따뜻해 보였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뺨이 아팠어요. 가슴은 더 아팠죠. 평생을 뭐 했나?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짐이래요. 꼬리표래요. 평생 희생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이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여몄습니다. 추웠어요. 뼛속까지. 벤치에 누웠습니다. 몸을 웅크렸죠. 잠이 올 리 없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뭔가요? 존재의 의미가 뭔가요? 아들 없이 저는 누구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깊어갔어요. 차가운 벤치, 시린 바람, 텅 빈 가슴.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봅니다. 70평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눈물이 말랐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까매졌습니다. 별 하나 없는 하늘. 저처럼 텅 빈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죠. 하지만 집에 갈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좁은 방에 혼자 있기 싫었거든요.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어요. 일어서기 힘들었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 걸음씩, 아무 생각도 없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뻐근했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이 저를 반겼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뺨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죠. 멍이 들어 있었어요. 세린이 때린 자국이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웠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노인. 이게 저였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어요. 작은 침대, 낡은 옷장, 부엌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공간. 전부였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 아들에게 다 주고 남은 게 이것뿐이었어요. 허탈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이제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옷장이 보였어요. 오래된 나무 옷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살 때부터 쓰던 거였죠. 문득 생각났습니다. 옷장 밑에 서랍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열어본 적 없는 서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밑 서랍을 열었죠. 먼지가 날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서랍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 봉투들, 통장들. 하나씩 꺼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재테크 노트였습니다. 아, 맞아요. 젊었을 때 시작했던 거였죠. 매달 10,000원씩이라도 모으자고 다짐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적금 내역, 주식 매수 기록, 소액 투자 메모.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40년치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여러 개였죠.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1,000만 원. 두 번째 통장 2천만 원. 세 번째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합치면 계산기를 꺼냈어요.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1억, 2억, 3억. 숨이 막혔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증권 서류들이 나왔죠. 배당주였습니다. 10년 전에 산 거였어요.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10배가 됐더라고요. 또 다른 봉투, 부동산 투자 서류였습니다. 소액으로 참여한 거였죠. 그것도 가치가 올라 있었어요. 전부 합치니까 8억이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림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8억이 넘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났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택시를 몰았어요.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웠죠.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전부 아껴서 모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도윤이 학비 내고 남은 돈을 전부 저축했죠.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손에 든 통장들이 묵직했어요. 평생의 무게였습니다. 밤새 서류를 봤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리하니까 명확해졌죠. 현금성 자산 4억, 주식 2억, 부동산 투자 2억, 총 8억 3천만 원. 제 평생 자산이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오래된 노트북이었죠. 검색했습니다. 실버 레지던스. 여러 곳이 나왔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정원이 있는 곳,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곳.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안 실버 레지던스. 동해 바닷가에 있었어요. 사진이 예뻤죠. 넓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산책로도 있었고요. 입주 비용을 확인했어요. 3억 5천만 원.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해안 실버 레지던스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입주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훈입니다. 김기문.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이틀 후였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아들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밝았죠. 오랜만에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장들을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 생생했습니다. 이게 제 가치였어요. 도윤이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짐이래요. 꼬리표래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한 푼 한 푼 모았죠. 그게 이만큼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은 의미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죠.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했어요. 서류들을 파일에 넣었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좁은 원룸도 곧 떠나겠죠. 새로운 곳으로 갈 겁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오후에 나갔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계좌들을 하나로 모았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관리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노후가 든든하시겠어요. 웃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평생 처음으로 제 재산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저랬었죠. 평생 바쁘게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겁니다. 천천히 살 거예요. 제 속도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달콤했죠. 이런 게 행복인가 봅니다. 작은 것에서 느끼는 평온함.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한참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윤이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해안 실버 레지던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입주는 한 달 후였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어르신, 저 복자입니다. 옆집 살던, 복자 할머니요. 예전 동네에서 알던 분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보셨어요? 큰일 났어요. 뉴스요? 무슨 뉴스요? 도윤이 처남 나왔던데요. 투자 사기로 검찰 조사받는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뉴스 틀어보세요. 난리 났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채널을 돌렸죠. 화면에 최강석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업체 대표 최강석 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1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100억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최강석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압수수색 중이었어요. 최 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강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세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최강석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망치듯이요. 텔레비전을 껐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 오빠가 사기꾼이었다니요. 그 잘난 척하던 사람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을 샀어요. 일면에 실려 있었죠. 금융 사기범 최강석, 계좌 전면 압류.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강석 가족 전체 재산이 동결됐대요. 세린 친정집도 압류 대상이었죠. 회사 이미지도 타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회사요. 도윤이가 사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떨까요? 힘들겠죠. 분명히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매일 최강석 관련 보도가 나왔죠.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최강석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노인이 울먹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또 뉴스가 나왔어요. 최강석 처남 도윤 씨가 재직 중인 회사, 이사회 긴급 소집.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최근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처남의 사건으로 인해 이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가 나왔어요. 회사 관계자였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도윤이가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또요. 벌써 10번째 전화였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전화 받으세요. 급합니다. 꼭 통화해야 해요. 아버지, 부탁입니다. 읽고 지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와 세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는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눈에 다크서클이 졌죠. 세린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도 없었어요. 아버지,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봤죠. 들어가도 될까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비켜섰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서 있을 공간도 없었죠. 도윤이가 둘러봤어요. 아버지, 여기서 사셨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먹였죠.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뉴스 보셨죠? 봤어. 회사에서 저를 자르려고 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장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지 문제래요. 처남 때문에. 도윤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도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압류됐고요. 오빠는 구속될 거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정말 끝났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아버지한테 돈이 좀 있으시잖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요. 세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사과요.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도윤이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조금만 빌려주세요. 회사 이미지 회복하고 자리 잡으면 갚을게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도윤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3억만요. 3억만 있으면 돼요. 3억이요. 제가 해안 실버 레지던스에 넣은 돈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없어. 짧게 말했어요. 예. 도윤이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으셨잖아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다 썼어. 뭐예요? 내 노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린이 말했어요. 아버님,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은 도윤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나중은 없어.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도윤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가 죽게 생겼다고요. 회사에서 잘리면 저희는 끝이에요. 그건 내 문제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린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발이요. 저희 민준이도 있잖아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민준이요. 택시 냄새 난다고 떼어놨던 그 아이요. 민준이는 너희가 키워.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저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위해 산다고 하셨잖아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 그렇게 살았지. 근데 너는 날 버렸어. 기억나니?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격 떨어진다고 했잖아. 내가 짐이라고 했고,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거절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해안 실버 레지던스 입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었어요.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누굴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와 세린이었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린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뒤에 최강석도 보였죠. 4명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세린 어머니는 화려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최강석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헬쑥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세린이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이미 기회는 줬습니다. 돌아가. 문을 닫으려는데 도윤이가 문틈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 얘기만 들어주세요. 할 말 없어. 세린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어른이요. 그때는 뭐라고 했죠? 백반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늦었어. 최강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인정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저를 해고했어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도 압류 직전이에요.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세린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때문에라도. 제발이요. 민준이 얘기가 또 나왔네요. 민준이는 관계없어. 너희 문제야. 세린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돈어른, 이 늙은이가 빕니다. 제발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놀랐습니다. 그 거만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다니요. 최강석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도윤이만은. 도윤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빕니다. 제발이요. 세린까지 4명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에서요. 이웃들이 나와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와, 저 사람들 뭐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린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뺨을 때린 걸 용서하라고요? 택시 냄새 난다고 했던 걸 용서하라고요? 세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무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최강석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르신, 제가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요. 도윤이가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평생 효도요. 이제 와서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은 4사람을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일으켰을 겁니다.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4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에 찬 눈빛이었죠. 도와주실 거예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아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 도윤이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보기 흉하니까. 세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 최강석이 소리쳤어요. 어르신, 저희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릎 꿇으면 다야? 그럼 내가 당한 건 뭐로 갚을 건데?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침으로 안 돼. 세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린 씨, 기억나요? 호텔 앞에서 뭐라고 했죠? 세린이 얼어붙었어요. 격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저를 쫓아냈죠. 아버님, 그건 말을 잘랐습니다. 사돈댁에선 뭐라고 했죠? 백반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옆방에서 혼자 먹으라고. 세린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윤아, 너는 뭐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짐이라고 했지. 꼬리표래. 도윤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뺨을 때렸어요. 피가 났죠. 그걸 너는 보고만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죠?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린이 울었습니다. 최강석 씨, 택시비 얼마냐고 물었죠. 사람들 앞에서 비웃었어. 최강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뭐였을까요?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울 존재였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생 도윤이 키웠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전부 아들 때문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를 창피해 했어요. 숨기고 싶어 했죠. 도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다 용서될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린 씨가 그랬죠. 가족 아니라고. 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가족 아니에요. 세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한테 왜 돈을 줘야 하죠? 도윤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가족이잖아요. 너희가 먼저 끊었어. 기억 안 나? 도윤이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제발. 세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주라도 봐주세요. 손주요. 택시 냄새 난다고 떼어놓지 않았어요? 세린이 울부짖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늦었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세요. 저는 바빠요. 최강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그럼 저희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문을 닫으려는데 도윤이가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뿌리쳤어요. 손 떼. 아버지, 제발. 제발이요. 도윤이가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윤아, 너는 이미 선택했어. 나를 버렸잖아. 후회해요. 정말 후회한다고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세린이 바닥을 기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 이렇게 빌게요. 제발이요. 처량했어요. 하지만 제 뺨을 때렸던 손이 기억났습니다. 세린 씨, 그때 제 뺨 때렸죠. 기억나요? 세린이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때릴 차례예요. 예, 폭력이 아니에요. 그냥 외면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쾅!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도윤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 두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어요.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의 삶이요. 일어났습니다. 짐을 계속 쌌어요. 이틀 후면 떠납니다. 이 모든 것과 작별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해안 실버 레지던스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바람이 불었어요. 바닷바람이었죠. 짠내가 났습니다. 상쾌했어요. 눈앞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건물이었어요. 깨끗했죠. 어서 오세요. 김기문 어르신이시죠? 직원이 미소 지으며 반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짐 옮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았어요. 복도가 넓었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죠. 그림도 걸려 있었어요. 바다 그림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요.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마음에 드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평생 이런 곳에서 살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금방 끝났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요. 저도 이제 자유로운 거겠죠.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공동 식당이었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어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왔습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나는 복자예요. 복자 할머니였습니다. 친근한 얼굴이었죠. 저는 김훈입니다. 김훈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여기 좋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죠. 혼자 먹는 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밥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공기가 좋았어요. 숨쉬기 편했죠.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김훈 씨,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서울에선 이웃 얼굴도 몰랐거든요. 여기선 달랐어요. 다들 서로 알았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정원에 갔어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이 가꾸는 곳이었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훈 어르신, 여기 한 칸 쓰시겠어요? 제가요? 네, 원하시면 뭐든 심으실 수 있어요. 허브를 심기로 했습니다. 바질, 로즈메리, 민트. 좋아하는 향이었어요.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씨앗을 심었죠. 조심스럽게 물을 줬습니다. 땀이 났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키운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요? 복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김훈 아저씨, 뭐 심으셨어요? 허브요.
아이고, 좋네요. 나는 상추 심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은 아저씨, 오늘 얼굴이 더 환해졌네? 환해졌다고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땐 좀 어두워 보였는데, 지금은 밝아요. 복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서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나이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오후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됐죠. 평화로웠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생각했어요. 평생 뭘 했나? 아들만 봤습니다. 도윤이만 생각했죠. 제 삶은 없었어요. 전부 아들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요. 저를 봅니다. 제 행복을 생각해요. 이게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나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있었어요. 전부 도윤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죠. 읽지 않았어요. 지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도윤이와의 관계도요. 슬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홀가분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언제부터 이런 걸 느꼈을까요?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하늘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매일 봅니다. 하늘도 바다도 여유가 생겼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이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댔죠.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보며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요. 저를 좀 봐주려 합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도요.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지키세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사람 대접 못 받으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단순한 진리였어요. 하지만 깨닫기까지 평생이 걸렸죠.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삽니다. 제 속도로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도시에선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많았어요. 셀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정원에 물을 주고요. 산책도 나가고요. 복자 할머니랑 차도 마시고요. 소박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삶이 되는 거니까요.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죠. 꿈을 꿨어요. 바다 꿈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걷고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거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환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하루.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죠. 바다가 반짝였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을 사세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떠나세요. 그 자리에서요. 새로운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으로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에요. 제가 한 선택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댓글 달아주세요.